대통령이 집값 문제에 단기 해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을 때 시장이 크게 반응한 이유는 그 말을 단순한 포기 선언이 아니라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누가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왜 2026년에는 정부가 집값을 마음먹은 대로 누르기 더 어려운 구조가 됐느냐입니다. 이걸 보려면 부동산만 보면 안 되고 성장률, 금리, 재정, 공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성장률을 2.0%로 KDI와 IMF는 1.8%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아주 나쁜 침체는 아니지만 강한 긴축을 오래 버틸 만큼 탄탄한 성장도 아닙니다. 한국은행도 2월에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면서 성장의 하방 위험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쉽게 말해 물가만 보고 금리를 세게 밀어 올리기엔 경기 체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업 사정도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외감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한계기업 비중이 17.1%였고 취약기업 비중도 높은 수준입니다. 일부 업종은 업황 부진과 대외 충격까지 겹치면서 이자 지급 능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만 잡겠다고 고금리를 오래 끌면 부동산보다 먼저 기업과 고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석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경기와 고용 붕괴를 감수하는 선택은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정부도 거대한 채무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정부 이자 지출은 2026년에 30조 원대 초중반, 2029년에는 41조 원대에서 44조 원대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이 말은 금리가 높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나라 살림도 더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경기 방어도 해야 하고 이자 부담도 관리해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저금리 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글로벌 금리입니다. 연준은 3월 회의에서 금리를 3.50에서 3.75%로 유지했지만 공개된 전망과 로이터 보도를 보면 올해와 내년에 각각 한 차례 정도의 인하를 보는 시각이 기본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동 변수와 물가 불확실성 때문에 인하 속도는 언제든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현재 기준의 방향성입니다. 그래도 핵심은 같습니다. 미국이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한국만 반대로 장기간 독자 긴축을 끌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환율, 경기, 자금 흐름을 모두 같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공급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대목입니다. 기관마다 집계는 조금 다르지만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7만 가구대, 수도권은 8만 가구 안팎으로 줄어드는 방향이 공통적입니다. 서울은 직방 기준 16,412가구, 부동산 아백 14 기준으로는 7,145가구까지 낮게 잡힙니다. 숫자 차이는 있어도 공통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새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최근 착공과 인허가의 약한 흐름이 확인돼서 공급 부족이 단기 이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망입니다. 시장은 지금 보이는 물량보다 2년, 3년 뒤 희소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 줄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장은 약해서 금리를 세게 못 올리고 정부도 이자 부담이 커서 고금리를 반기기 어렵고 미국도 완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폐 가치보다 실물 자산 쪽에 상방 압력이 걸릴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곧바로 전국 일괄 상승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핵심지와 공급 희소 지역, 신축 선호 지역이 더 민감할 수 있고 수요가 약한 지방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같은 흐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